사토루는 평생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 없는 불행하고 쓸모없는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정말 가난했다. 하지만 너와는 다르게 그의 인생은 갑자기 칼에 찔리면서 다른 세계에서 모든 여자가 갖고 싶어하는 강력한 슬라임으로 환생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비참한 삶과 못생긴 자신이 평생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도시를 걷고 있다가 후배인 타마록을 만나 그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더 나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가던 중 갑자기 한 도적이 그들에게 달려오고 타마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자 사토루는 재빨리 그를 밀쳐내고 대신 찔린다. 도적은 즉시 도망가고 사토루는 고통 속의 땅에 쓰러져 모든 사람들, 타마록과 그의 여자친구를 포함해 충격에 빠뜨린다. 그동안 갑자기 스킬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그에게 다양한 스킬을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에 저항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 바보는 자신이 이렇게 순수하게 경험 없이 죽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 그가 죽어가면서 타마록에게 자신의 PC 하드 드라이브를 지우라고 말한다. 그 안에는 저장하고 싶지 않은 비디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더 공격적이 되어 여러 여자들을 자신의 도구로 벌주겠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죽지만 갑자기 다른 세계에 버려진 동굴에서 슬라임이라는 가장 가난한 존재로 깨어난다. 그는 자신의 길을 따라 다양한 물질이 녹아내리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는 눈이 멀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장난감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는 기술 보상 시스템에서 들었던 같은 A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알렉사는 이것이 그의 고유한 기술인 대연자의 효과라고 말합니다. 알렉사는 그가 자신의 몸 안에서 포식자라는 새로운 기술을 잠금 해제했으며 이를 통해 물체를 섭취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물체의 기술을 소유할 수 있고 원한다면 그 물체를 모방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슬라임인 사토루는 이 기술이 꽤 놀랍다고 생각하며 알렉사에게 자신이 방금 섭취한 식물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곧 식물의 치유 물약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놀라 즉시 자신이 보는 모든 식물을 파괴하며 치유 물약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 마법 광석이 많이 포함된 마법석을 발견하고 그것도 모두 삼키기로 결정하며 동굴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삼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무엇을 먹을지 찾으면서 미끄러지다가 호수에 빠져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는 즉시 다시 이렇게 죽게 될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물을 삼켜서 그것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곧 벽에 부딪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찰나 갑자기 드래곤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는 친절하려 하지만 자신이 드래곤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토루는 그를 모욕하고 드래곤은 지옥맛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한다. 사토루는 겁이 나서 즉시 사과하며 입이 없기 때문에 드래곤이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다. 그런데 드래곤은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볼 때 두렵지 않다면 시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항상 돌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한다.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한 사토루는 즉시 받아들이고 드래곤은 시야를 얻기 위해 마법 감각 스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힌다. 사토루는 이것을 시도하고 바로 시야를 갖게 되며 매우 신이 난다. 하지만 곧 흥분은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드래곤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도망치려고 하지만 드래곤은 그를 더 가까이 부르고 그는 두려움에 떨며 다가간다. 그 후 드래곤은 자신을 벨도로라는 폭풍 드래곤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4마리의 진짜 드래곤 중 하나라고 한다. 사토루는 자신이 우연히 슬라임으로 여기서 죽은 후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밝히고 용은 그에게 이 세계에 환생한 최초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환생하지 않고 다른 세계를 통해 왔기 때문에 기세계인이라고 불립니다. 사토루는 놀라며 그들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벨도라에게 어떻게 여기 왔는지 묻습니다. 벨도라는 이를 강력한 영웅이 도시를 불태운 후 300년 전 그를 여기 봉인한 처벌이라고 설명합니다. 벨도라는 그 영웅이 소환자라고 덧붙이자 사토루는 소환자가 마법사들이 수행하는 의식을 통해 형성된다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바로 그때 벨도라는 자신이 봉인된 이후로 외로웠다고 표현하며 이전 생에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토루는 자신의 과거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르겐의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고 벨도라는 이를 받아들여 즉시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사토루는 벨도라에게 300년 동안 무제한 감금된 것이 매우 슬프다고 말하며 만약 이렇게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벨도라는 자신이 여기 봉인된 이후로 마기컬을 잃고 있으며 100년 후에는 마기컬이 모두 소진되어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사토루는 연민을 느끼며 자신의 프레데터 기술로 봉인을 먹어치우는 것을 고려하지만 실패한다. 그는 이후 알렉사에게 어떻게 할지 묻고
봉인을 내부와 외부에서 분석하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하지만 문제는 벨도라가 봉인을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의 능력도 봉인으로 잠겨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이 없던 사토루는 갑자기 벨도라에게 그의 배 속에 들어가는 것에 괜찮겠냐고 묻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위대한 현자와 프레데터 기술을 모두 사용해 봉인을 내부에서 분석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벨도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동의한다. 그러나 사토루가 삼키기 시작하기 전에 벨도라는 서로에게 성을 부여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그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혼에 새겨질 이름이다. 사토루는 동의하고 잠시 생각한 후 벨도라에게 템페스트라는 이름을 준다. 벨도라는 매우 흥분하며 자신의 이름이 벨도라 템페스트가 된다. 반면 벨도라는 사토루에게 루무르라는 이름을 주고 이는 그의 첫 몬스터 이름으로서 사토루의 성격을 즉시 변화시킨다. 그 후 루무르는 봉인을 삼키며 벨도라를 한 번에 삼키고 언젠가 봉인이 깨진 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루무르는 며칠 동안 동굴을 돌아다니며 출구를 찾고 그 과정에서 온갖 몬스터를 처치하며 프레데터 기술로 그들의 능력을 흡수한다. 심지어 브로도 거미 슬라이로 변신한다. 그는 며칠 후에 마침내 출구를 찾고 탈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열어야 할지 고민한다. 그가 새로 얻은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해볼까 생각하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고 모험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재빨리 숨는다. 루무르는 그들을 보고 놀라며 그들이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즉시 새로운 기술을 얻고 그들의 언어를 듣기 시작하며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해볼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그가 공격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3명의 모험가 중 1명이 즉시 은신 기술을 활성화하여 그들의 존재를 즉시 숨기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며 루무르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언젠가 그 친구와 친구가 되어 그 능력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분간 그는 동굴을 나와 오랜만에 풀밭을 만져서 기쁘다. 한편 봉인된 드래곤의 실종 소식이 곧 땅에 퍼지며 모두가 걱정하게 된다. 루무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 못생긴 고블린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나고 그를 보고는 거의 겁에 질려 팬티를 젖힐 지경이다. 그들은 그에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루미루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의 강도로 그들을 크게 놀라게 한다. 그들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며 처음에 강력한 아우라를 느꼈기 때문에 확인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에게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루미루를 놀라게 한다. 그들은 루미루를 고블린 마을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마을의 장로를 만난다. 그는 장로에게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은지 묻고 장로는 그들의 신 벨도라가 한 달 전 사라진 이후로 괴물들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져 고블린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루미루는 그들이 자신을 슬라임으로서 과대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로는 그의 아우라가 100만을 넘는다고 말하며 루미루를 충격에 빠뜨린다. 루미루는 자신을 분석하기로 결심하고 충격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많은 양의 아우라를 방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고블린들이 아까 두려워했던 이유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모든 것을 흡수한다. 그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아까 본 모험가들이 그의 아우라를 눈치채지 못한 바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마을의 노인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괴물인 더울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전사들을 잃었고 심지어 마을의 수호자도 잃었습니다. 더울프가 그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루무르는 그들이 안타깝고 특히 전투에서 아들을 잃은 노인에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도와주면 무엇을 줄 것인지 묻습니다. 노인은 즉시 그들의 충성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어차피 그들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 초 후 더울프들이 울기 시작하고 이는 즉시 마을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다시 요리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루무르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자 마을 전체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루무르는 싸울 수 있는 모든 고블린을 모으지만 그들이 단지 약한 존재들일 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고블린들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도착하자마자 더울프의 잔인함에 놀랍니다. 도움을 결심한 루무르는 고블린 중 1명을 소비하고 그의 몸에 저장된 치유 무략을 방출합니다. 그의 놀라움과 모두의 놀라움 속에 부상당한 고블린이 완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이 성공에 힘입어 그는 남은 부상 고블린들에게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모두 치유한다. 그러자 고블린들은 즉시 그에게 절하고 그의 위대한 힘을 칭송한다. 이제 치유된 고블린들은 루미루가 그들에게 마을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방어력을 높이도록 지시한다. 한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치명적인 늑대들은 숲을 지배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 그들은 그 밤 고블린 마을을 향해 돌진하지만 새로 세운 울타리로 강화된 지역을 발견한다. 곧 루미루를 발견하고
고블린들이 쓸모없는 슬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어리석다는 것에 놀란다. 늑대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돌진하는 순간 노뮤로의 사전 활성화된 봉인 실스레드 기술이 즉시 여러 마리를 제거하며 무리의 알파를 충격에 빠뜨린다. 이 광경을 본 알파는 목숨을 잃고 싶다는 절박함에 휩싸여 무모하게 노뮤로를 향해 돌진하지만 노뮤로의 끈적한 실에 걸려들고 만다. 노뮤로는 물칼 기술로 머리를 베어내며 다른 치명적인 늑대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후 그는 포식자와 흉내내기 기술을 활성화하여 알파 늑대의 능력을 분석하고 갑자기 늑대로 변신합니다. 그는 새로 얻은 형태와 위협 기술을 사용해 소리치며 남은 늑대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영리하게 후퇴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고블린들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치명적인 늑대들은 항복하고 노무로에게 복종을 표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 모습을 본 고블린들은 흥분하여 승리를 축하합니다. 다음 날 노무로는 모든 고블린과 치명적인 늑대들을 모아 함께 짝을 지어 단결과 협력을 독려합니다. 그가 그들을 향해 말을 시작하자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이 발표에 그룹은 엄청난 흥분을 느끼며 노무로는 왜 이름을 받는 것에 이렇게 신이 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가장 이상한 이름을 가진 고블린들을 모두 이름 지은 후 치명적인 늑대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알파의 아들을 이름 지을 때 그는 갑자기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노무르는 몬스터의 이름 짓기가 많은 마기오를 소모하고 극심한 피로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3일 후 노무르는 드디어 깨어나지만 고블린들과 다이어 울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컷 고블린들은 호그 고블린으로 진화하여 훨씬 강해졌지만 암컷들은 가슴만 더 커졌다. 한편 다이어 울프들은 템페스트 울프로 변모하였고 새로운 리더인 난가는 뿔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의 흔들림으로 회오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노무르는 다시 모든 이들을 모아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규칙을 정립하고 가족의 개념을 강화하며 인간을 공격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는 이제 리구르드라는 이름으로 지명된 장로 고블린을 고블린 군주로 임명하고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한다. 하지만 주거와 의료를 담당하는 고블린들은 훌륭한 것을 만들어낼 만큼 똑똑하지 않다. 그들의 건축물은 계속 무너지고 그들이 만드는 옷은 그를 불쾌하게 만든다. 그는 건축과 재봉 기술로 유명한 드워프라는 그룹의 전문 지식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그 아이디어에 동의한 노무르는 드워프들을 만나기 위해 드워겐으로 여행하기로 결정하고 몇 명의 동료를 데리고 여정을 떠난다. 드워겐으로 향해 여행한 후 그룹은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화면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노미로는 난가를 바라보며 그의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에게 복수를 원하지 않는지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놀라움에 난가는 어떤 원망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투 후 노미로가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더 강한 존재로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난가는 노미로에게 그의 주인으로서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날 저녁 모든 그룹이 논의합니다. 노미로는 고프타에게 드와르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는 그 도시와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고프타는 드와르겐을 강력한 군대와 존경받는 왕이 있는 첨단 기술의 장소로 묘사합니다. 그는 또한 드와프, 엘프, 인간이 포함된 다양한 인구를 언급합니다. 엘프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고프타가 하는 모든 말은 노미로의 집중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무의미해집니다. 형은 도구도 없으면서 어떻게 엘프 악당들을 제압할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음 날 드워겐에 도착한 노무르와 곱타는 나머지 일행이 주목받지 않도록 뒤에 남아있는 동안 도시의 문으로 향한다. 하지만 쓸모없는 떠벌이들이 그들을 도발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노무르는 처음에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를 정체불명의 슬라임으로 무시한다. 그는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즉시 변신 기술을 사용해 폭풍의 별 늑대로 변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서커스 공연의 마법사처럼 불덩이를 날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공격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때 루무르는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위협 기술을 발동하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한다. 소라는 곧 도시 경비대의 주목을 끌고 그들은 루무르와 곱타를 피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한다. 그들은 감옥에 던져지고 바보 같은 노무르가 가이드로 데려온 곱타는 즉시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잠이 들어 노무르를 짜증나게 한다. 잠시 후 한 경비원이 급히 들어와 감옥의 대장인 카토에게 긴급 상황을 알린다. 광산에서 괴물이 나타나 여러 작업자를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상황을 듣고
노무루는 동굴에서 먹었던 식물로 만든 치유 물약을 빠르게 만들어낸다. 그는 대장에게 다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하라고 지시한다. 카토는 잠시 회의적이지만 이를 게 없으니 시도해 보기로 결정한다. 잠시 후 약간 지루해진 노무루는 자고 있는 곱타에게 아기 오이를 제외한 온갖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그 사이 경비원들이 곧 돌아와 노무루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를 즉시 풀어준다. 하지만 곱타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하기 위해 감옥에 남겨진다. 이후 선장은 로미로에게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그가 도시로 온 이유를 묻는다. 로미로는 자신의 목적을 설명하고 선장은 그를 숙련된 대장장이 코아이진에게 소개하는데 그는 우연히도 로미로의 형이다. 그러나 코아이진을 만난 로미로는 그의 요청이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준다. 그는 사악한 장관의 강압으로 짧은 기간 내에 20개의 농조들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명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원도 부족했다. 로미로는 곧 코아이진이 필요로 하는 재료들이 자신이 동굴에서 흡수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약간의 과실을 위해 정제된 버전의 재료들을 만들어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며 경외심에 휩싸인 코아이진은 로미로에게 관대하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하지만 로미로는 다른 조건을 내건다. 그는 코아이진에게 장인들을 그의 고블린 마을로 보내어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치도록 요청한다. 이제 유일한 문제는 미친 장관이 그에게 준 불가능한 요청의 촉박한 마감일이다. 바로 그때 로미로는 빠르게 해결책을 떠올린다. 그는 코아이진이 완성한 검을 요청하고 그것을 삼킨다. 모두가 깜짝 놀라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지 궁금해한다. 그 후 로미로는 위대한 현자의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최고의 품질로 20개의 동일한 검을 복제하는데 이 모습이 마치 볼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처럼 보여서 장인도 말을 잇지 못한다. 감명받고 안도한 코에이지는 룸누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심하지만 룸누는 큰 가슴을 가진 엘프 소녀들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거절한다. 축제 동안 룸누는 이전 생에서 놓쳤던 즐거움을 맛보게 되며 풍선으로 부풀린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따뜻하게 환영받는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한 점쟁이가 룸누에게 천국의 경험을 줄 수 있는지 묻자 음란한 슬라임은 그녀가 자신을 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운세를 말해주겠다고 할 때 그는 실망하게 된다. 그녀는 수정 광물을 꺼내어 그 위에서 부두 움직임을 시작하며 룸누가 결국 끔찍한 외모의 내 아이를 낳을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을 드러낸다. 그녀가 그의 운세를 더 깊이 파고들자 이전에 코에이진에게 무리한 일을 부과했던 베스타 장관이 등장해 방해한다. 코에이진이 이미 임무를 완수하고 롱소드들을 전달했음을 모른 채 베스타는 코에이진이 이렇게 바쁜 때에 편히 쉬어야 하는지 비웃듯 질문한다. 하지만 그의 코에이진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임무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역효과를 낸다. 룸누는 베스타가 코에이진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했음을 깨닫는다. 당황하고 상황을 다시 통제하려는 베스타는 룸누에게 시선을 돌리며 괴물은 이렇게 세련된 장소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선언한다. 장관을 달래기 위해 바텐더가 음료를 제공하지만 베스타는 잔을 받아 룸누에게 그 내용을 쏟아버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다.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노무루는 코에이진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코에이지는 화가 나서 장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장관은 충격에 빠지고 모두가 믿지 못한다. 그는 이를 계기로 무자비하게 그를 때린다. 노무루는 이로 인해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까 걱정하지만 코에이지는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노무루가 찾던 장인 중 하나로 도깨비 마을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며 노무루를 충격에 빠뜨린다. 노무루는 코에이진의 결정을 매우 기뻐한다. 축하도 잠시 경비병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체포하고 둘 다 다른 장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다. 한편 곱타는 지붕에 매달려 가장 오래 잠자는 세계 기록을 경신하려 하고 있다. 감방에서 코에이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회상하며 군인 시절과 베스타와의 문제로 직위를 잃고 검장이 된 이야기를 나눈다. 베스타는 그를 비난하며 큰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그에게 씌운다. 코에이진과 그의 동료들은 노무루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곧 모두 잠에 빠지지만 노무루만 깨어있다. 몇 분 후 곱타는 깨어나 보니 거꾸로 매달려 있다. 노무루는 그를 편안하게 재우며 처리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고 그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다. 이후 노무루, 고에이진,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왕 앞에서 청문회에 소환된다. 한편 베스타 장관은 자신의 부상을 극적으로 과장하여 고에이진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허위 증인이 증언하면서 고에이진은 광산에서 20년 노동형을 선고받고
그의 동료들은 10년형을 받는다. 하지만 왕은 개입하여 고에진에게 군인으로서의 예전 지위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고에진은 노무르에게 새로운 주인으로서 변함없는 충성을 선언하며 이를 거부하고 어떤 왕의 칙령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이에 왕은 그들의 처벌을 추방으로 변경하고 그들을 드와르간에서 무기한 추방한다. 그룹이 떠난 후 왕은 베스타 장관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며 부상당한 광부들을 치료한 약을 제공한 노무르와의 관계를 해친 것에 대해 그를 꾸짖는다. 왕은 베스타에게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라고 엄하게 경고하며 장관은 어린 시절부터 왕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 무너져 우울해진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이기적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한편 노미르와 그의 새로운 동맹들은 도시를 떠나 고블린 마을로 돌아가며 곱타가 여전히 갇혀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궁전에서는 왕이 비밀 요원에게 노미르를 따라가 그의 활동을 감시하라고 지시하며 벨도라와 비슷한 등급의 괴물이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노미르가 드워프들과 함께 돌아온 지 몇 주 후 마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드워프들은 고블린들에게 대장간, 갑옷 제작, 건축 및 일반 공예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헌신한다. 그들의 지도 아래 번영하는 정착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이 점점 더 실현 가능해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미르가 동굴에서 만난 모험가 3인조가 길드 마스터에게 보고한다. 그들은 발견한 내용을 전달한 후 숲을 조사하고 괴물 활동을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다. 길드 마스터를 떠난 후 그들은 새로운 임무에 불만을 토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금 하나의 임무를 마치고 충분히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평하는 중에 할로윈 의상을 입은 신비로운 소녀가 자신을 시즈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숲탐험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했고 별 생각 없이 에렌은 그녀의 요청에 동의한다. 마을로 돌아온 눔누르는 드바르겐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 약 500마리의 새로운 고블린들이 모여들었으며 그의 힘의 소문에 이끌려 피난처와 보호를 찾고 있었다. 처음에 룸누르는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위대한 현자는 숲속 괴물들이 지배권을 놓고 경쟁 중임을 설명한다. 이로 인해 관련 없는 고블린들은 특히 공격에 취약해진다. 위험을 이해한 룸누르는 그들을 환영하기로 결정하고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다. 그 노력은 그를 지치게 만들어 또다시 3일간의 휴식을 취하게 한다. 룸누르가 순찰을 재개하던 중 그는 고프타가 새로운 이들에게 태풍 늑대를 소환하는 훈련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하지만 그의 훈련생들은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흥미롭게도 룸누르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고프타는 그가 자신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동안 태풍 늑대를 소환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감옥에서 탈출하여 다시 파티에 합류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지금은 고블린 왕으로 즉위한 리구드 원로가 숲속에서 이상한 인간 활동 소식을 가지고 룸누르에게 다가오며 룸누르는 깜짝 놀란다. 한편 주라 숲속에서 자신들을 길드 모험가라고 부르는 새 약한 자들이 끔찍한 개미들에게 쫓기며 목숨을 건 도망을 치고 있다. 괴물들이 가까워지자 시즈는 갑자기 뒤돌아 서서 검을 뽑으며 저예산 불꽃 히시라 기술을 활성화한다. 그녀는 모두를 불에 태우지만 모두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개미 한 마리가 일어나 그녀를 거의 압도하려 하고 신비롭게도 검은 번개에 의해 제거된다. 노무르가 나타나 그게 슬라임임을 보고 깜짝 놀란다. 노무르는 곧 시즈를 보고 몇 주 전 점술 비전에서 본 소녀임을 즉시 알아본다. 그는 또한 새 모험가를 자신이 동굴을 떠날 때 만난 인물들로 인식한다. 그날 저녁 노무르와 시즈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찾는다. 대화 중에 노무르는 자신의 환생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는 또한 시즈가 소환수임을 알게 되는데 이는 소환자의 목적을 위해 소환된 인간이다. 소환수는 마법을 통해 주인과 결속되며 그 마법은 그들의 영혼의 저주를 새기어 복종을 강요한다. 노무르는 그녀의 저주가 무엇일지 궁금해하지만 곧 시즈에게 자신의 전생의 기억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시즈가 갑작스럽고 신비로운 충격을 경험하면서 중단되고 그녀는 노무르가 묻는 것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하기를 거부한다. 곧 노무르는 고이진과 함께 떠나고 시즈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긴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그녀는 도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강제로 소환된 나를 떠올리게 된다. 그때 신비한 마법사가 그녀를 강력한 화염 정령 이프리트로 저주했다. 소환자는 이프리트를 이용해 시즈를 조종하며 그녀의 몸이 통제불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원하지 않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한다. 이 끔찍한 경험에서 깨어난 후 그녀는 이프리트의 존재가 통제하려는 시도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이를 억누른다. 이후 그녀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노무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 그는 그녀에게 마을에 머무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그녀의 여정 목적은 자신을 소환한 남자를 찾는 것이라며 고블린 마을에 머무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시즈와 길드 마스터들이 출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시즈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며 동료들은 충격에 빠진다. 그녀의 마스크에서 찬란한 빛이 터져 나오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녀는 떠오르며 불의 정령, 이프리트로 변신한다. 살라맨더들이 즉시 나타나 마을에 혼란을 일으킨다. 노무르는 길드 마스터들에게 도망치라고 지시하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남아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의 기대와 달리 노무르는 이프리트에게 다가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만 악마는 화염구를 발사하며 응답한다. 길드 마스터들이 전투에 합류하자 노무르는 난가를 소환하여 살라맨더의 불길을 피하면서 자신의 공격을 시작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두 살라맨더를 어떻게 제거할지 고민하며 내부에 저장된 모든 물을 사용할 생각이다. 하지만 위대한 현자가 이 움직임이 위험하며 전체 지역에 치명적인 증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자 그는 다시 생각한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노무르는 길드 멤버인 에렌의 마법이 이프리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위대한 현자는 즉시 마법 공격이 정령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노무르는 영리한 계획을 세우고 에렌에게 연락하여 그에게서 고드름 창 공격을 해달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노무르는 발사체를 삼킨다. 그는 그것의 구성을 분석하고 즉시 공격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 새로 얻은 힘으로 그는 몇 초 만에 살라맨더들을 처치하며 그들을 멸망으로 보낸다. 하지만 3명의 길드 모험가들이 그 과정에서 맞아 즉시 의식을 잃는다. 노무르는 난가에게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며 이프리트와 결판을 내기 위해 준비한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이프리트의 함정에 빠져 불의 악마가 자신을 복제하고 파괴적인 화염 주문을 시전하여 노무르를 감싼다. 노무르는 잠시 두려움을 느끼며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곧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위대한 현자는 그의 열변동 저항 스킬 덕분에 화염 피해가 무효화되고 있다고 알려준다. 자신이 플로다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노무르는 침착함을 되찾고 자신감 있게 이프리트를 끈적한 흰실로 포획한다. 그 후 그의 포식자 스킬을 사용하여 이프리트를 삼키고 그 과정에서 시즈를 구출한다. 이후 이프리트는 노무르의 배속의 텅 빈 공허 속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갑자기 벨도라를 만나게 된다. 벨도라는 다음 싸움을 기대하며 그를 도전한다. 이전의 고난 후 시즈는 병상에 누워있으며 몸이 피로로 약해진 상태다. 노무르는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는 과거의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이 마왕 네온에게 소환되어 그의 하인으로 강제로 복종하게 된 이야기를 밝힌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영웅을 만나면서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 영웅은 벨도라를 봉인한 바로 그 인물이다. 처음에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영웅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끊는 대신 영웅은 위로를 건넸고 그로 인해 시즈는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이 그들의 동료 관계의 시작이 되었으며 함께 여행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영웅은 시즈에게 이프리트의 영향을 억제하는 가면을 선물했고 그녀는 그 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들의 유대가 깊었지만 어느 날 영웅은 갑자기 떠나버렸다. 마치 내 아버지가 우유를 사러 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그 이후로 시즈는 영웅이 왜 자신을 이렇게 떠나보냈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다. 인생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시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을 훈련하는 데 헌신했다. 나이가 들어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프리트의 영향력을 막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소환한 네온과 맞서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그녀는 유라의 거대한 숲으로 향하는 새 길드 마스터들을 만났다. 긴 지루한 이야기를 한 후 그녀는 림노에게 진심 어린 부탁을 한다. 자신을 먹어달라고. 그녀는 또한 자신을 흡수하라고 말하는데 마치 자신을 묶었던 저주를 흡수했던 것처럼 그녀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만을 고백하며 마왕 네온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납치된 다른 아이들이 구원받아 그들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 말을 들은 림누는 진지하게 그녀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잠시 후 그녀는 급격히 나이 들어 결국 세상을 떠난다. 림으로는 그녀를 흡수한 후 그녀가 어머니와 재회하고 결코 그녀와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꿈을 선사합니다. 몇 분 후 리고르드와 3명의 길드 마스터가 도착하지만 리무르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시즈의 젊은 모습과 닮은 인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진짜임을 믿지 못하자 리무르는 자신의 죽은 형태로 다시 변신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시즈의 따뜻한 말과 기억을 나누며 잠시 반성과 감사의 순간을 가져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리무르에게 시즈의 형태를 마지막으로 취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녀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게 합니다. 작별 인사에서 리무르는 지역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선물을 그들에게 주며 그 선물이 전설적인 대장장이 카우아이징과 그의 3명의 숙련된 형제들이 만든 것임을 깨닫고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리무르는 시즈의 무덤을 방문하여 경의를 표하고 그녀의 소원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딘가 황량한 황야에서 쇠약해진 오크가 굶주림으로 쓰러지고 빛나는 눈을 가진 신비로운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겔메드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오크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대신 그에게 이름을 부여해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겔드가 언젠가 주라의 대숲을 차지하고 두려운 오크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젤메드는 그에게 고기를 주고 오크는 그것을 생명이 걸린 듯이 질식하며 먹는다. 고블린 마을에서는 카와이징과 드워프들의 전문성 덕분에 건설과 의료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고블린 군주들은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을 간소화하고 리무르의 책임을 줄였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자 리무르는 할 일이 거의 없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로 얻은 능력을 실험해 보기로 한다. 그는 인간 형태로 변신하고 이프리트에게서 얻은 몸 복제 기술에 대해 위대한 현자에게 상담한다. 위대한 현자는 그것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자 리무르는 자신을 복제하기로 한다. 자신의 복제를 살펴보면서 그는 그 형태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궁금해진 그는 더 조사해 보기를 고려하지만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된다. 과정을 관찰하는 동안 리무르는 복제 중의 검은 안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슬라임에서 인간으로의 깨끗한 변신과는 다르다. 이에 놀란 그는 알렉사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그 안개는 상당한 만화 소비로 인해 더 큰 형태로 변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림노는 자신을 성인 남성과 여성 버전으로 복제하는 능력을 더 시험하기로 결심하고 병아리들이 갖고 있던 멜론 크기를 보고 당황한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고블린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숲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림노는 그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들의 안전을 걱정한 그는 난가를 불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블린들과 함께 가도록 지시한다. 그 일을 처리한 후 림노는 이 세계에서 처음 깨어난 동굴을 방문하기로 한다. 그는 벨도로를 만났던 장소로 향하며 시즈에서 물려받은 타락한 기술을 실험하려 한다. 타락한 기술은 다른 기술들을 결합하고 분리하는 독특한 능력으로 더 발전된 버전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능력을 시험한 결과 림노는 강력한 새 기술인 블랙 플레임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한다. 그 결과에 만족한 그는 마법 에너지를 억제하는 시즈의 가면을 찾아 착용하여 자신이 발산하는 희미한 기운을 감추고 더 쉽게 인간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된다. 방금 끝내자마자 난가가 텔레파시로 긴급하게 연락해오고 림노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여러 고블린이 마법에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남은 고블린들은 공격자들에 맞서 버티려고 애쓰고 림노는 범인들이 못생긴 오우거 6마리임을 알고 놀란다. 긴장감 속에서도 리무르는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빨간머리 오우거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폭력을 사랑한다. 그는 리무르에게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며 일반 인간이 이렇게 많은 괴물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룹이 듣지 않자 리무르는 난가에게 바비 소녀를 상대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나머지 5명의 적을 처리한다. 빨간머리 전사가 리무르에게 맹렬한 배기를 날리지만 리무르는 공격이 닿기 전에 아무런 노력 없이 사라졌다가 망치를 든 큰 남자 앞에 다시 나타난다. 주저없이 리무르는 즉시 마비 호흡으로 그를 물리친다. 다른 여성이 공격하려 하지만 리무르는 능숙하게 피하고 그녀에게 하얀 끈을 빠르게 쏜다. 다른 남자가 다음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의 칼날은 리무르의 갑옷에 닿자마자 부서진다. 이에 리무르는 한 방에 그 남자를 나무로 날려버린다. 싸움을 지켜보던 한노인 오우걸은 리무르의 능력이 괴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하며 리무르는 그 노인이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늙은 포스는 빨간머리 전사를 경계하며 리무르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그를 위험한 적으로 본다. 한편 리무르는 다시 한번 설득하려 하지만 빨간머리 전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을 공격한 오크와 연합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리무르가 설명하려 할 때 노인 오우거는 기회를 잡아 리무르의 머리를 노린 기습 공격을 시작한다. 리무르는 가까스로 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팔이 잘린다. 오우거들은 이것을 결정적인 일격으로 오인하지만 리무르는 빠르게 잘린 팔을 몸에 흡수하고 새 팔을 재생하여 자신감을 깨트린다. 그는 정말로 자신들이 그에게 이길 수 있다고 믿는지 묻지만
빨간 황소는 불꽃 기술을 펼쳐 리무르를 휩싸이게 한다. 그러나 리무르가 전혀 다치지 않고 등장하자 오우거들은 충격에 빠진다. 그가 여기서 최고의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리무르는 블랙 플레임과 블랙 라이트닝을 활성화하며 결국 그들을 항복시키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머리 오우거는 자신이 그에게 이길 수 없을지라도 오우거 부족의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존심과 동료들을 복수하겠다는 맹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가 더 이상 격화시키기 전에 니키 마나지와니가 나서서 형을 설득하며 재고하게 만든다. 그녀는 림루의 엄청난 힘과 태도가 그들이 공격당한 마인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자 림루는 자신이 단순한 슬라임이라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그룹을 더욱 놀라게 한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 그는 빨간머리 전사에게 자신의 가면을 보여주는데 이는 공격에 책임이 있던 마인과는 다른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빨간머리 전사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림루는 너그러이 받아들이며 그날 저녁 열리는 고블린 마을의 잔치에 함께하자고 초대한다. 밤이 깊어지고 잔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빨간머리 오우거는 카이진을 포함한 여러 남성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오크들이 그의 마을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회상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공격자 중에는 가면을 쓴 고레벨 마인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가 처음에 림루를 마인으로 오인한 이유다. 한편 이제 새 능력 덕분에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된 림루는 슬라임이 된 이후 놓쳤던 모든 음식을 만끽하며 탐욕스럽게 먹는다.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대화에 참여하고 빨간머리 오우거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는다. 그는 자신의 마을을 재건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우거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힘들어하고 림누르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와 힘을 합치세요. 림누르는 그들의 충성을 얻기 위해 음식과 피난처, 옷을 제공합니다. 리구드가 림누르에게 오크들이 대숲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립니다. 림누르는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며 오우거와의 동맹이 그들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붉은 머리 오우거는 림누르의 제안을 고려할 시간을 요청하고 그날 밤에는 동료 오우거 중 한 명과 상담하여 그 결정은 그의 몫이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따를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붉은 머리 오우거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순진한 나무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며 자신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붉은 머리 오우거는 림누르에게 다가와 더 강력한 지도자 아래서 봉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오우거는 림누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이 협정은 오크 리더를 무찌를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명확히 하며 림누르는 이를 수락하고 자신들이 옳은 결정을 내렸음을 증명하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그는 그룹을 모아 이제 그들이 자신의 부하가 되었으니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몬스터를 이름 짓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만 닐루루는 자신이 단지 6명뿐이며 필요하다면 잠을 자서 회복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닐루루는 이름을 지어주는 동안 피로로 쓰러지고 깊은 잠에 빠진다. 3일 후 닐루루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안한 상태로 깨어난다. 완전히 회복된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서 큰 변화를 느낀다. 그가 이름을 지어준 6오거는 더 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진화하여 주방으로 변했다. 한편 도시 외곽에서는 오크 군대가 조로의 대숲을 향해 계속 진격하며 인근 도마뱀인 부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들은 오크 군대가 약 2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으며 오크 군주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로 인해 도마뱀인 부족의 족장은 쓸모없는 아들 가브루에게 근처 고블린 마을로 가서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지원을 모으라고 명령한다. 닐루루는 빨간머리 오거인 베노마루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마을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이 있는지 묻는다. 베노마루는 공격이 오크 군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오크들 사이에서 몇 세기에 한 번 태어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는 오크 군주가 자신의 동맹의 두려움과 절망을 소비하는 것으로 악명 높아 정말로 무서운 힘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베노마루는 또한 젤무드라는 이름의 악마 군주가 한때 그들의 마을을 방문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무드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베노마루는 무작위에 쓸모없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루가루의 기억을 자극하여 한 고블린인 니거가 같은 악마 군주를 언급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순간 시레이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보기 흉한 도마뱀인들이 고블린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오우거들이 고블린들과 합류한 지 며칠 후 슈나는 마을의 모든 사람을 위한 옷을 만드는 책임을 맡습니다. 한편 신은 자신을 리무르의 비서라고 당당히 선언하고
리무르는 그녀가 잘 다듬어진 부드러운 멜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이로 인해 슈나에게 질투가 생기고 그녀는 리무르를 개인적으로 돌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이 의견 차이는 두 사람 사이의 장난스러운 경쟁으로 발전하며 슈나는 리무르에게 그가 선호하는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리무르는 부끄러워하며 더 큰 가슴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말하고 슈나는 그가 언제든지 기분 전환을 원할 때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후 신은 리무르를 식당으로 초대하며 그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고 알린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리무르는 다른 오우거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챈다. 궁금해진 그는 그들이 함께할래냐고 묻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하며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주변을 살피기 위해 재빨리 자리를 비키고 베나마루는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듯 긴장하며 땀을 흘린다. 리무르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신의 요리 실력이 그녀가 보이는 것만큼 뛰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결국 신은 도대체 뭐야 하는 음식을 담은 접시를 가지고 나온다. 다른 이들의 불안한 표정은 그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고 그는 내적으로 패닉에 빠진다. 그는 알렉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상담하기로 결심하고 알렉사는 그의 눈을 감고 숟가락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먹어보라고 지시한다. 리무르가 지시를 따르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곱타가 들어오고 불행하게도 그 식사를 대신 먹게 된다. 불쌍한 고블린은 즉시 마치 수녀 시리즈에서 나온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곧 고프타가 죽게 된다. 이 모습을 목격한 리무르는 신의 요리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깨닫고 미래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베나마루에게 그녀의 주방 활동을 감독할 임무를 부여한다. 몇 시간 후 가보르와 그의 어색한 모습의 도마뱀 남자들 무리가 리무르의 고블린 마을에 불필요하게 극적인 등장한다. 그들은 다른 지역 고블린 부족과의 동맹을 성공적으로 맺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다. 그런 다음 자신만만한 가보르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오는 오크 군대에서 구세주로 왔다고 선언한다. 그의 과장된 자랑에도 불구하고 리무르는 도마뱀 남자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보르처럼 오만하고 무능한 사람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는다. 가보르는 마을에 누군가가 다이아울프를 길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소환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리무르는 그가 다이아울프를 정복한 사람이라고 차분하게 말하지만 가보르는 단순한 슬라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비웃는다. 리무르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다이아울프의 리더인 난가를 소환하지만 가보르는 감명을 받지 않고 난가가 이렇게 작은 약한 괴물에게 주인이 되게 한 것을 조롱한다. 그는 오만하게 리무르를 이기고 난가의 주인이 되겠다고 제안한다. 난가는 가보르의 뻔뻔함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무례한 도마뱀인간을 제압하려는 순간 갑자기 고프타가 나타난다. 한편 모두가 독살 사건 이후 고프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대연자가 고프타가 신의 요리를 중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독 저항력을 키웠다고 밝힌다. 난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고프타를 잡고 도전을 제안한다. 가보르는 고프타를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리더십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가보르는 자신 있게 수락하지만 이어지는 싸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고프타는 창을 던지며 시작하고 가보르는 이를 피한다. 가보르는 반격을 준비하지만 갑자기 고프타의 모습을 잃는다. 새롭게 연마한 그림자 이동 기술을 사용하여 고프타는 가보르 뒤에 나타나 결정적인 일격을 날린다. 구경꾼들은 결과에 충격을 받으며 아무도 고프타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가보르의 수치스러운 추종자들이 패배한 리더를 옮기기 위해 허둥지둥하며 수치스럽게 후퇴한다. 이후 마을의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 다가오는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토론 중에 오크의 동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겔무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다른 이들은 몇 세기에 한 번 태어나는 희귀한 존재인 오크 군주가 나타났다고 추측한다. 그러자 그는 드라이드가 가보르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가보르는 이 나무 정령들을 게임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당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만나기로 동의하고 곧 트레인이라는 이름의 드라이드가 그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오크 군주를 처치하기 위해 노미르의 도움을 요청하며 드라이드들이 혼자서는 오크를 상대할 수 없고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노미르는 이를 고려할 시간을 요청하고 그들은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 노미르는 오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모든 이의 의견을 모은다. 오우거들은 오크들이 그들의 마을을 공격한 후 모든 시체를 가져가 20만 대군을 먹이로 삼았다고 전하며 눔누는 충격에 빠진다. 트레이니는 이 끔찍한 전술이 오크 군주가 가진 특별한 능력인 굶주림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